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나흘 전인 지난 20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외교정책의 실패,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면 취임 1주년을 맞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집권 1년 네.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취임 1주년이 20일이었고 네. 하루 앞둔 19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도전의 한 해였지만 거대한 진전을 이룬 1년이기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네. 회견이 111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문제, 투표권 확대법, 사회복지 예산, 뭐까지 미국 국내 현안에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경고도 했고요. 아프간 전쟁 종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지율을 앞으로 만회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평가도 자세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은 평가지만 자화자찬이 아니냐 네. 이런 언론들이 평가를 그렇게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네. 철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하여튼 혼란했죠. 논란도 시끄럽고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거, 고개를 갸웃하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 여론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AP통신이 집권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가 5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그때가 48%였는데 1월에 했더니 43%, 5%포인트가 한 달 만에 더 떨어졌고요. 다음 대선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한다라는 답변도 전체 응답이 28%밖에 안 됐습니다. 28%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8%만 재출마를 원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AP통신만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들을 해봤는데 좀 비슷하게 응답자들이 AP통신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코로나19 대응에 굉장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45%만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책을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았어요. 37%밖에 안 됐거든요. 예. 지금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 48.9%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이 1950년대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38.4%를 제외하고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네.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CB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시민의 절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금 한 43% 정도의 긍정 지지율인데 이게 앞으로 더 떨어져서 20%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요?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건 레임덕이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지지율 나오면요. 네네. 근데 이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어때요? 같이 떨어졌습니다. 되게 대통령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이제 민주당은 떨어졌고 공화당은 상승세를 탔는데 갤럽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이 작년 1분기에는 30%였는데 작년 4분기가 되니까 28%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화당 지지율은 1분기에는 25%였는데 4분기에는 2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기준
기준으로 보면 28대 28 지금 양당이 똑같이 나타나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무당파 성향까지 반영을 좀 해보면 작년 1분기에는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파 비중이 49%였고요.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의 무당파 비중은 40%.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이 9%포인트가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던 상황이었으니까 1분기에는 이렇게 민주당이 더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율은 계열의 지지율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4분기에는 42%까지 내려갔고요. 반면에 공화당 계열 지지율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서 4분기 기준으로 4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오히려 공화당이 민주당 계열을 5%포인트나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화당 계열이 5%포인트 우위를 보인 게 1995년 초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1년 내내 살펴보면 작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했었어요. 그랬는데 3분기 들어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했었고요. 이때 아프간 철군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도 오미크론 변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졌고 인플레이션까지 높게 나타나면서 지금 취임 이래 최저치 지지율이 계속 경신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뭔가 좀 달라질 거야. 그럼요. 국제사회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잖아요.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이런 처음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해주셨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예요? 지금 3대 악재가 일단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코로나19랑 물가 급등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이걸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1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라면서 심지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놀랍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75만 4천여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일에 8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지난해 6월에는 1만 명 수준까지 쭉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75만 명 정도 물론 오미크론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더 심해진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내내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혼선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 미국 내 접종률 70%를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결국 안 됐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문제, 백신 접종 의무화도 추진을 했지만 이게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 연방 대법원에서 다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을 제어해 보려고 자가진단 검사 키트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제때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경제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재정을 풀었잖아요. 그 결과 미국의 지난해 말 소비자 물가가 7%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1982년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물론 2020년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작년에 5.2%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실업률은 3.9%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직도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19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못 잡으면 이번 중간 선거 승리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대가 컸던 건 36년 동안 상원 의원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의회 정치의 달인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붙어 있어서 의회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았었어요.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 승리를 해서 다수당이 됐고 상원도 50석씩 나눠 가졌는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 이 우위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아주 안정적인 통치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실제로 지난해 3월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8개월 뒤에는 1조 2천억 달러의 사회 기반 시설 예산안도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올 들어서 흑인하고 히스패닉이 앞으로 더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 확대 법안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이걸 처리하려고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상원에 이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라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했는데 이게 공화당이 적극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투표권 확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2조 달러 안팎의 사회복지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화당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조맨친 상원 의원까지 반대를 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의회 달인이라더니 공화당은 물론이고 당의 내분까지 수습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실망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회 내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게 투표 접근권을 좀 더 네, 선거 접근권을 더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데 그렇죠. 공화당은 절대 이거 안 된다고 된다. 하고. 네. 이게 유리하니까. 그럼요. 훨씬 유리하죠. 다수당 만들어주면 뭐하냐. 네.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근데 무엇보다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교 문제 정도는 잘 풀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아까 하락한 기점이 8월에 아프간 미군 철수 작전 혼란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부터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이 이제 엇갈리는 그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역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이 문제를 이번 회견에서 물어봤습니다.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결정된 철수를 나는 이행한 것뿐이고 아프간에 들어가던 수많은 비용과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강력한 그런 어필을 했습니다. 이거 뭐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철군할 때 그렇죠. 네, 철군할 때 모양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그 네. 수습하는 모양새가 지금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침공은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특히 가혹한 경제 금융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혀 여기에 응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네. 한 달 동안 3번이나 회담을 했는데 이게 다 지금 협상에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미국이 돌아왔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위태해진 동맹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내내 벌어진 상황을 보면 오커스 출범에서 프랑스가 소외가 돼서 굉장히 반발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제 다루는 문제에서도 지금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정말 미국이 돌아온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 더 악화가 된 상황이고 이란과 북한 문제 해결도 진전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외교 난제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치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래도 바람이 크니까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네. 거.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죠. 네. 2018년 4월에 이제 이것들에 대한 유예 선언을 했는데 45개월 만에 이제 대미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 이런 점을 나타낸 건데 근데 북한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었던 작년 3월에도 그때도 또 그때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지만 아무튼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1분 동안 북한이란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두 발언도 있었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기자들도 한 번도 안 물은 겁니다. 질문도 안 나왔으니까 답을 할 수도 없죠.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것도 없고. 근데 이번에 굉장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로 국내 상황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졌고요. 지금 외교와 안보 현안도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언급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뭐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더 힘이 실리게 됐어요.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미국의 계산된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이제 북한의 이제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도발 행위를 통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행동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일부러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화상으로 네. 했지만 그 직후에 백악관이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라는 성명을 내놨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의 육성이라든가 발언 문구까지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북한에 새해 들어 발생하고 있는 무력 시위에 미국이 응답한 건 그래도 올 들어 처음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태평양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당장 남북한 우리 문제 긴장 때문에. 관계가 높아지면 네. 가장 불안한 게 우리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미 이란 협상도 틀어지고 나니까 중동이 지금 막 또 네. 드론 공격하고 뭐 예멘하고 복잡해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네. 되기도 하는데요. 좀 원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잖아요. 네. 근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를 네. 뭐 이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해리스 부통령도 1주년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첫 번째 흑인, 첫 번째 아시아계, 첫 번째 여성 부통령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취임 후에 맡은 주요 과제들이 이민 문제, 난민 문제, 투표권 보장,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로 투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해결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위원회 같은 장기 과제를 또 많이 담당을 했는데 이것도 눈에 띄는 성과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작년에 이제 과테말라를 방문했을 때 이민자들에게 미국에는 오지 말라 이렇게 실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륜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역할도 없고 존재감도 약하다. 이런 부정적 평가가 당연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이 견제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기 대선 후보설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으니까 네네. 그거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 참모들 쪽에서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부통령실에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오히려 취임을 한 이후에는 관련한 쟁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진보 지지층의 좌절을 불러왔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았었어요. 네. 근데 지난달에 실시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44%, 반대가 54%. 그래서 지금 거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AP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코로나19 그리고 뭐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과 50대 50의 동수를 이루는 정치 환경이 이 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게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50대 50으로 나왔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주로 워싱턴에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활동 반경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몇 번이나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나 봤더니 15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부통령이 행사한 캐스팅 보트 횟수 중에 가장 많은 횟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립이 심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는데 부통령이 대면 행사를 또 못 가게 된 거예요. 해외 순방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계도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프랑스가 오커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니까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네. 또 아프간 철군 때도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첫 번째 여성, 첫 번째 유색인종 부통령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그게 오히려 성과를 왜곡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원래 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빛을 내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2024년이 또 재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하고 같이 하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네. 과연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이 어때요? 일단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이 많은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이제 여당을 견제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심리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후에 첫 번째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하락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반전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뭔가 올라갈 요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대중 유세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되찾고 상원도 되찾고 미국을 되찾고 2024년에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당장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전략이 뭐예요?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이 없어요? 진보파 정책들을 이제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입장을 나타낸 샌더스 의원이라든가 워런 상원 의원의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공화당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열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면 이런 공약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안정이 우리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어서 크게 관련이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여러모로 좀 예민하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